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DMZ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안내할 함광복입니다. 앞으로 100분 동안 제가 트러블 컨덕터 노릇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연구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강의 제목은 DMZ 역사문화 자연자원이지만은 이번 연구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지금 한국인은 DMZ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생이니까 사람의 나이로 환산하면 올해 67살입니다. 여러분은 이 칠순을 앞둔 이 노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역사학자 페렌바크는 그의 책 This Kind of War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1분 유엔군 측 윌리엄 해리슨과 공산군 측 남일은 전쟁 기간 북한이 지은 목조 건물 속으로 들어가서 휴전협정 18개 문서 중에 첫 번째 문서에 서명을 시작했다. 그리고 12분 후에 모든 문서를 서명하고 각각 일어서서 눈길도 주지 않고 악수도 없이 아무 말 없이 서로 헤어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MZ는 그렇게 사생아처럼 원치 않는 출생자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DMZ 그곳은 갈 수 없는 곳, 한국의 북쪽 끝, 동서 이데올리기의 최전선, 또는 그곳은 지뢰대가 우글거리는 무인도라고 우리들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은 동해어로 저지선에 떠 있는 저도입니다. 남한 최북단 섬입니다. 저 섬도 DMZ처럼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한국의 북쪽 끝 무인도입니다. 저 섬과 같은 운명이든 DMZ의 꿈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났습니다. 푸른색 도보다리 산책은 DMZ가 연출한 명장면 중에서도 압권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남북 항구는 각각 DMZ 말초신경이든 최전선 군사시설 GP 카드 포스트를 각각 10개씩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남북 고위지휘관이 조후에 악수를 나눴습니다. 2018년 한 해는 그렇게 멀리 있는 줄만 알았던 평화가 DMZ에도 가까이 다가와야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게 했던 그런 매우 가슴 벅찬 한 해였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제 DMZ를 평화지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블랙벨트가 아닌 그린벨트, 천연의 고유 자연이 존재하는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셸 푸코의 지적처럼 DMZ에는 잠깐 막간의 평화가 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DMZ 일대 접경지대를
평화지대라고 명명했지만 우리가 전혀 실감할 수 없는 평화가 그곳에 와 있습니다. 우선 지역 경제의 주역이던 군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만 2만 5천 명의 군인이 떠납니다. 양구, 인제, 화천, 거의 군청에 소재한 인구 하나 정도가 지금 사라지는 겁니다. 군인 경제가 사라지는 것이죠. 북한도 이 평화지대를 지키지 않은 최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평화지대를 평화스럽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실험하고 있는, 즉 장사포를 쏜다든가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곳의 자연은 자연의 얼개가 잘 보존된 천연지대일까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어쩌면 DMZ 자연, 그곳의 자연은 인간의 의지와 달리 인간이야 전쟁을 하든 말든 자기 갈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상엽의 이상한 숲입니다. 이 사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숲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산불의 흔적입니다. 그 산불들이 높은 나무 가지들을 다 잘라놓고 갔습니다. 사진작가는 그 숲을 이상한 숲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고라니 한 마리가 물가에서 수초를 뜯고 있습니다. 또 한 마리 고라니가 다가갑니다. 두 고라니가 나란히 이야기를 나누듯 연못 속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책선 밖에 와서 이웃집 고라니와 함께 유유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바로 고라니는 우리의 사진을 찍히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닙니다.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자연, 이것이 DMZ 자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DMZ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칭송하는 소위 멧돼지가 병사들이 주는 잔반을 먹고 산다는 그 동화 같은 얘기가 이제는 굉장히 무서운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그 잔반을 주던 병사가 이제 그 멧돼지를 쫓아내거나 사살해서 없애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DMZ 자연의 대혼란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DMZ에 대한 무지와 오해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우린 DMZ 거리를 막연히 155마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 DMZ 폭 4km를 곱해서 그 넓이를 1억 평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55마일이라는 수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DMZ 거리입니다. 일부 지리학자들이 이 안타까운 상황을 알아서 DMZ 거리를 재봤습니다.
148마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직도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시림 같은 손 하나 까딱 안 한 숲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도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이미 오래전 학자들은 DMZ의 인목 축적량이 남한 평균의 절반 값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거길 무조건 청정지역이라고 믿고 있는 것도 오해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나중에 우리나라 학자가 한탄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긴 했지만 원인 모를 괴질로 3천여 명의 미군 병사들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엄청난 전력의 손실을 가져왔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한탄 바이러스도 등줄지를 숙주로 한 인수 공통 질병을 일으키는 병균입니다. DMZ는 아직도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곳입니다. 때때로 광견병이 출몰해서 외진 곳에 있는 군인 아파트 또는 초등학교까지 굉장히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기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가지고 있다는 탄저균 같은 생물 무기도 DMZ에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 DMZ에 대한 바이러스 잠재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린 DMZ에 대해서 아무런 연구도 해오지 않은 것일까요? 여기 이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1966년 중앙일보에 게재된 대암산 고층수본, 즉 용루의 사진입니다. 물론 당시 흑백 사진에는 당시에 신문에는 흑백 사진으로 게재됐었습니다. 훗날 제가 똑같은 앵글로 다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저를 DMZ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됐는지 모릅니다. 1954년 첫 DMZ 일대 생태계 조사를 한 이래 수많은 답사와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인문 자원을 병행한 조사는 1984년이 처음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DMZ에 대한 동경과 자원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조사를 통해 고등학생 때 신문에서 보았던 용루비 실물을 보았고 그때부터 이 시간까지 줄곧 DMZ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닮은 섬 저도의 사진을 다시 한번 등장시켜 봅니다. 이제 무인도라고 하던 DMZ에 대해 그 실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지문이 있듯이 땅도 지문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그 땅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땅은 흔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론에 입각해서
DMZ 일대에 찍혀있는 무수한 인간의 흔적, 그 지문들을 찾아서 해독해 봤더니 DMZ 그곳은 참 놀라울 만한 인문학적 가치를 가진 땅이라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첫째, 그곳은 한반도라는 땅이 생겨나기 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는 역사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태고의 땅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78년 1월 20일 경기도 연천 전곡리 한탄강변에서 미군 병사가 이상한 돌멩이 3개를 주워들었습니다. 아슐리안 주먹토끼입니다. 모비우스 이론에 의하면 아슐리안 이 석기는 현생 인류보다 더 오래된 원시인들이 쓰던 당시 첨단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한탄강변에 인류의 조상이 살았다는 그 증거가 그렉 보웬 미군 병사가 주워든 돌멩이 3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조상들이 살던 한탄강변은 어떤 땅입니까? 그 옛날 평강고원, 지금의 DMZ 일대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때 그 화산이 폭발한 오리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직경 150km의 현무암 대지를 형성했습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쓰던 인류의 조상이 바로 그 현무암 대지에서 살았으니까 화산을 폭발한 오리산, DMZ는 인류를 배태한 땅이라고 기막힌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다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우선 통일신라의 기틀을 마련한 나당 전쟁의 승전지가 바로 한탄강 일대라는 사실입니다. 궁예왕은 화산이 폭발했던 그 오리산 밑에 철원 풍천원에 도읍을 했는데 그의 웅장한 꿈이 바로 대동방국 건설, 즉 고구려, 신라, 백제의 옛 땅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궁예왕은 후삼국의 최강자가 됐었습니다. 궁예의 태봉에서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 임진강 고랑포 나루를 건너와서 귀부함으로써 고려 통일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의 개성에서 조선이 건국해 명실공히 통일 한반도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8.15 해방과 6.25 전쟁으로 남북한이 갈렸습니다. 그 분단의 현장 DMZ에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DMZ는
한반도 통일 에너지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곳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DMZ는 모든 길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궁예왕은 894년 10월, 즉 상달에 명주, 그러니까 강릉에서 태백산맥으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895년 8월 철원에 나타나 내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디서 어디로부터 어떻게 철원에 이르렀는지 역사는 단 한 조각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궁예왕은 그때 동해안을 따라 북상해서 금강산에 이르렀고 금강산에서 철원으로 가는 길, 서쪽으로 가는 길, 철원서로를 발견해 철원으로 왔을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를 달고 있지 않는 궁예가 가는 철원으로 간 그 길 위로 지금 DMZ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철원에서 시작해 그 원주에 이르른 송강정철의 관동별곡의 길은 원주에서 시작해 철원에 이르른 궁예의 길을 역순으로 걸어간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12년 후에 정철이 걸어간 그 길 위로 임진왜란 당시 가장 야비하던 모리 요시나리 그 외장이 걸어갔다는 것도 의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로 지금 DMZ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DMZ는 한양에서 함경도 경흥 소수라에 이르는 그 경흥대로의 최대 번성했던 경유지입니다. 함흥차사가 가다가 머문 곳, 함경도 북포와 함경도 북어가 한양으로 가도록 중개한 곳, 거기도 철원이고 DMZ입니다. 한편 경원성에 뚫려 유라시아로 가는 길이 개척된 곳이고 금강산을 가는 길도 DMZ를 따라 놓였다는 사실도 매우 재미있습니다. DMZ는 갈라놓은 곳이 아니라 갈라진 곳을 메우고 있는 특별한 땅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DMZ를 문화의 무덤이라고 다소 감상적 표현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리 문화가 그곳에 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진강, 한탄강, 그리고 민통선 DMZ 넘어 금강산 가는 길에는 18세기 진경산수의 대가 겸재 정선이 부술됐던 그 대경들이
그대로 방치된 채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을 문화의 무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철원, 김화, 화강변, 금강산 전철이 지나가는 광산들의 모습입니다. 저 벌판에 박수근의 그림 항아리가 묻혀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박수근의 부인이 금성에서 피가 나올 때 새우젓독에 수십 점의 그림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림을 새우젓독에 담아서 지고 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소나무 밑에 묻어두고 바로 미군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광산뜰입니다. 저 그림 항아리 속에서는 초창기 박수근의 그림, 어쩌면 빨래터, 나목, 노인들, 기다리는 사람들 등의 그림들이 그 속에 묻혀 있을지 모릅니다. 철원, 연천, 그리고 요즘 한창 뜨고 있는 화살몰이 고지 일대는 우리나라 단편소설의 완성자라고 하던 상호 이태준의 문학유적지입니다. 그리고 민통선 DMZ는 우리나라 분단 문학의 산실입니다. 주옥 같은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됐던 스토리, 지명, 모든 것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승일교와 한탄대교에 대한 가장 멋진 감상법은 자본주의 건축과 사회주의 건축이 나란히 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곳은 일제, 해방 공간과 북한 통치, 그리고 한국 전쟁, 그리고 현대의 건축이 혼재해 있는 거대한 건축사 박물관으로 다시 재조명되어야 됩니다. 그곳은 당연히 살아있는 전쟁기념관입니다. 한국 전쟁은 1129일, 3년 1개월, 111번의 전투를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유엔 구축 지원만 63개국이 참전한 그야말로 지구촌의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 3분의 2가 DMZ에서 치러졌습니다. 그 자체가 전쟁 다큐멘터리인 것입니다. 철책선과 땅굴, 그 외의 군사시설물은 냉전 기간에 세워진 냉전 유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DMZ의 그 군사시설을 보고 20세기가 만들어 놓은 냉전 전시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DMZ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터입니다. 북한과 평화의 때는 35년째 남북한이 물전쟁을 치르는 그 전쟁 현장입니다.
임진강에서도 임진강 물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강을 통해서 연급을 흐르던 저 강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북한강에서는 연간 18억 톤의 물이 사라졌으며 임진강에서도 흐르지 않거나 앞으로 흐르지 않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점이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만한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냉전이 DMZ에 남겨놓은 유산이 있다면 민통선 문화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통선 마을은 이미 거의 다 사라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54년 민통선 입주가 시작된 이래 민통선에서 빚어진 문화는 교훈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곳은 미래를 앞당겨 살고 있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우선 민통선은 이상하게도 그 옛날부터 삼인의 역사가 이어지던 곳입니다. 삼인의 사전적 정의는 백성을 이주시켜 국토를 개척하는 정책적 이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북방삼인이 그 예입니다. 역사상 첫 삼인 정책은 아무래도 청주삼인 일천호일 것입니다. 궁예왕은 청주 사람 일천호, 그러니까 약 1만 명을 이주시켜 철원성을 쌓고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청주, 그 먼 곳에서 철원 땅까지 어떻게 그들은 1000년 전에 거길 왔을까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그들을 끌고 오게 했을까요? 어떤 이익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원은 그 옛날에도 논이 많은 옥토였을까요? 철원평야 개척사의 주역은 일제의 정책 3인이었습니다. 일제는 경상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에서 1만 5천 명을 불러들여서 철원평야를 개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일대는 경상도촌, 평안도촌이라는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철원평야를 개간하고 개척했던 농장들이 부지농장, 팔락농장, 향도 농장들이 이 철원평야를 점령하고 농사를 지었던 거죠. 민통선 북방지역 개척을 목적으로 형성된 민통선 북방마을도 현대판 정책 3인입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을 가장 넓게 획정하던 1980년대 후반에 민통선 북방 지역에는 113개 마을, 총 8,799세대, 39,725명이 살았습니다. 경기도가 6,333세대 28,786명, 강원도가 2,466세대 1939명이 민통선 북방에 거주했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민통선 문화의 압권입니다. 사실 DMZ에서는 철새도 인간입니다. 대머리 독수리는
1993년 12월 불청객으로 민통선 일대에 출연했습니다. 주민들이 이 무섭게 생긴 배고픈 새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불러 기력을 회복시킨 후에 자연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머리 독수리는 이제 철원, 연천, 파주 일대 최고의 월동지를 형성하면서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대머리 독수리가 와서 살고 있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철새 먹이 주기는 두루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새에게 모이를 준다고 해야 맞죠. 그러나 먹이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양이 모이로 표현할 정도가 아닐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머리 독수리는 하루에 생닭 3마리를 먹어 치웁니다. 그리고 두루미도 하루에 거의 1말 가까이 되는 벼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죠. 그래, 먹이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철새 먹이주기에 보답하듯 주민들은, 이 두루미들은 이 탐조 여행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그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장 모범 답안이 그곳에 나와 있는 것이죠. DMZ 자연 생태계를 막연히 잘 보존된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도 곤란합니다. 냉전이 빚어낸 특별한 자연 생태계, 그러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냉전 생태계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강소천의 동료에는 민들레가 길가에 피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민들레는 강가, 높은 산, 특히 고지전을 치른 대암산, 대오산, 가칠봉 일대에 더 많이 피어 있습니다. 어떻게 민들레가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갔을까요? 전쟁 물자에 묻어간 전쟁터를 찾아간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 토종 민들레가 아니라 서양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아무리 봐도 전쟁터의 꽃인 것 같습니다. 옛날 동서독 국경 2차 대전 당시 융단 폭격을 받았던 드레스덴 엘바 강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펼쳐졌던 그 언덕에 어쨌든 치열한 전쟁터도 지금 가보면 여지없이 민들레 밭입니다. 그들이 왜 전쟁터를 찾아갔을까요? 그 해답을 돼지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돼지풀도 전장의 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68년에 처음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74년 단풍잎 돼지풀이 또 보고됩니다. 그러니까 단풍잎 돼지풀과 보통 돼지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귀화식물의 대표적인 종들입니다. 한국 전쟁 전에는 돼지풀이 없었으니까 이 풀도 전쟁 물자에 묻어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만주 지방에 돼지풀이 서식하고 있다는 그 보고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키 작은 돼지풀은 중국군의 군화인 상하이 농구화에 묻어서 들어왔을 것이고,
키 크고 잎사귀 넓적넓적한 단풍잎 돼지풀은 미군들의 워카에 묻어 이 땅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듯이 한국 전쟁에 개입하던 중국군이 도강했던 압록강 중국 땅 쪽에 가보면 여지없이 돼지풀 군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서양민들레와 돼지풀은 이미 생태교란 식물로 낙인 찍혀서 나쁜 식물이 돼서 우리가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민들레와 돼지풀은 전쟁으로 지구의 피부가 벗겨진 곳, 포탄이 떨어져서 땅이 파이고 황폐한 곳을 최초로 들어가 아물리며 녹색의 칠을 한 최초의 풀들입니다. 지구의 상처를 아물린 식물들인 것이죠. 오히려 나쁜 식물이 아니라 우리에겐 고마운 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철새도 탈북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 안변 남대천 서식지를 떠난 두루미들이 대거 80km를 이동해서 철원평야로 날아왔습니다. 마치 경원선 열차를 타고 오듯이 추가령 구조국을 따라서 그들이 이동해 온 것이죠. 바로 DMZ의 이렇게 독특한 자연 생태계는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자연의 간섭, 또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마음껏 유린한 자연의 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DMZ에서 실감하게 됩니다. 루브르가 책이라면 DMZ는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루브르가 책인 것처럼 DMZ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저는 DMZ는 온갖 스토리를 담고 있는 스토리의 광산, 이야기의 노천 광산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